네, 마침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스타링크가 한국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먼저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 이용료는 87,000원, 그리고 안테나 같은 초기 장비 설치비가 55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생기는데요. 인터넷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빠르고 촘촘한 대한민국에서 대체 누가 이 비싼 돈을 내고 위성 인터넷을 쓰느냐? 자,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답 속에 앞으로 이 통신 시장이 어떻게 갈지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인터넷 환경을 숫자로만 보면 2024년 기준 평균 유선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이고, 이 3만원대 요금으로 500MB급, 4만원대면 1GB급 초고속 인터넷을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5G망이 전국 90% 이상 커버하니까 웬만해선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그런 것들이 끊길 일이 전혀 없죠. 그런데 이런 통신 시장에 이 스페이스X가 기존 서비스보다 2배, 3배 비싼 가격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쌀이 넘쳐나는 나라에 더 비싼 수입쌀을 들고 온 느낌이죠. 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서해 외딴섬 같은 통신 음영지역용 아니냐? 이것도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이 스타링크가 진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한국에서 스타링크가 그리려는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그 정도 틈새만 노렸다면 굳이 수천억 들여서 한국 법인 세우고 정부 승인 절차를 다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관점을 좀 바꿔야 하는데요. 스타링크의 진짜 목표 고객은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B2B, 기업과 정부 시장입니다. KT, SKT, LG U+와 우리 집 거실에서 정면 승부하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그들이 보는 건 우리가 쓰는 땅 위 인터넷이 아니라 지금까지 통신의 거대한 사각지대였던 공간, 통신사가 수십 년 동안 못 푼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타깃은 바다 위에 있는 선박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컨테이너선이나 이 원양어선 같은 곳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공 10km의 비행기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답답했던, 그리고 비싼 기내 와이파이 시장이요. 이 스타링크가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가격이 매우 저렴해진다는 평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과 국방입니다. 지진, 화재, 그리고 전쟁 같은 상황에서 지상망이 무너지더라도 끊기지 않는 비상통신망이 필요한 국가기관과 핵심 기업들이죠. 자, 그래서 월 87,000원이라는 가격표의 진짜 의미는 이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용 인터넷 요금제가 아니라 산업과 안보의 문법을 바꿀 인프라의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통신 서비스라기보다는 하늘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이 인프라 사업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자, 우선 바다 이야기부터 좀 파고 들어가 보죠. 지금까지 선박 인터넷은 보통 정지궤도 위성 약 36,000km 상공에 있는 것을 써왔어요. 너무 멀어서 이 신호가 오가는데 시간 지연이 생기고 화상회의하면 목소리가 뚝뚝 끊기는 그 느낌이 나죠. 속도는 또 어떻냐면 수백, 수천만 원을 내면서도 10년 전 3G보다 못한 몇 메가바이트 수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싼 통행료 내고 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20km로 기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타링크는 550km 저궤도의 위성을 촘촘히 깔아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100MB가 넘는 속도를 제공합니다. 국도를 고속도로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 KTX급 충격이에요. 이 해운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실시간 엔진 상태 점검, 항로 최적화, 연료비 절감이 가능해지죠. 선박 운영비에서 연료비가 20% 이상인데 여기서 몇 퍼센트만 줄여도 연간 수십억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선원 복지, 몇 달씩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이 고립감이에요. 이제는 이 스타링크로 인해서 가족과 영상 통화하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까지 가능한 환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편의가 아니라 이직률을 낮추고 인력을 유지하는 핵심 복지가 됩니다. 결국 이 월 87,000원이라는 거는 비싼 요금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인력 유지라는 가치 앞에서 굉장히 싼 보험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 공중 하늘입니다.
기내 와이파이 해외여행 가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요. 그런데 카톡 하나 보내기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시속 900km로 나는 비행기에서 안정적인 통신 유지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는 이걸 풀어냈고 실제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도입해서 비행기 한 대당 최대 350MB급 속도를 구현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게 비행기 안에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굉장히 큽니다. 재난과 국방, 지상통신망이 무너졌을 때 이 최후의 통신망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한복판 초고층 빌딩이 스타링크를 설치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하 통신 설비가 화재나 지진 그리고 테러로 망가지면 이 건물 전체가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데 하늘의 스타링크는 지상재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지상망이 끊긴 후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국가 단위로 보게 되면 더 무섭죠. 자, 여러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죠? 이 군대에서 통신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이 전쟁에서 통신이 끊기면 군대는 눈과 귀를 잃는 거고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 위성 통신이 이 전세에 영향을 준 사례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휴전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에서는 위성 통신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온 건 개인 인터넷 시장을 먹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다, 하늘, 그리고 재난이라는 고부가 시장을 뚫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스타링크 혼자 과실을 다 먹는 그림 절대로 그렇게는 쉽게 안 될 겁니다. 하늘의 경쟁자는 이미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추격자는 아마존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투자 규모만 수십조 단위로 깔아놓고 위성을 수천 기 올려 정면 승부를 준비 중이죠. 아마존의 무기는 이 돈만이 아닙니다. 바로 AWS가 있는데요. 위성 인터넷은 결국 위성과 지상, 이 데이터 센터 연결 사업인데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깔려 있으니까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원웹 같은 B2B 특화 플레이어들입니다. 국가, 기업연합 성격으로 움직이면서 특정 기업이 하늘망을 독점하는 걸 견제하는 흐름도 생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하늘에서 인프라 삼국지가 지금 벌어지는 중이에요. 이건 단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미래 산업 표준과 데이터 패권 싸움입니다. 자, 경쟁이 심해지면 좋은 점도 있죠.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고 이 혁신 속도는 빨라집니다. 문제는 이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림자,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글로벌 통신망이 특정 국가도 아닌 특정 기업, 더 나아가 특정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접속 정책 하나로 한 나라의 작전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건 그냥 통신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서 쓴 데이터가 한국 게이트웨이로만 나가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 경제적 이유로 해외 경유가 생기면 이 민감 데이터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자, 우주 쓰레기입니다. 지금도 추적 가능한 파편이 엄청나고 작은 파편 하나가 초고속으로 충돌하면 수류탄급 파괴력이 나는데요. 그리고 수만 기 단위의 위성망이 깔리는 시대가 오면 수명 다한 위성들이 쓰레기로 남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연쇄 충돌이 연쇄 파편을 부르고 저궤도가 지뢰밭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경고돼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남을 시장성과 수익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원은 비용혁명입니다. 자, 이 스타링크가 무서운 건 이 기술 하나가 아니라 경제학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로켓 재사용으로 발사 비용을 급격하게 낮췄고, 두 번째, 위성을 수공예품이 아니라 공산품처럼 대량 생산합니다. 여기에 수직 통합이 붙습니다. 위성을 만드는 회사가 로켓도 만들고 발사도 하고 네트워크도 운영합니다. 이 구조는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착지는 D2C, 스마트폰, 위성 직접 연결입니다. 안테나도 필요 없고 공유기도 필요 없고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그대로 위성과 대화하는 시대. 처음엔 문자, 긴급통화 수준이어도 기술이 진화하면 통신 음영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겁니다. 자, 여기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드론택시, 초거대 IoT 같은 산업은 통신이 0.5초 끊기는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상
지상망만으로 100%를 보장하기 어렵고 위성망이 이 빈틈을 메우는 보험망이 됩니다. 결국 5G를 넘어선 이 6G 시대는 지상망과 위성망이 하나처럼 붙는 통합 네트워크로 갈 것이고, 이 스타링크는 지금 그 인프라를 먼저 깔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은 인터넷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통신 자체가 땅의 법칙에서 하늘의 법칙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인프라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볼게요. 그럼 국내 통신 3사 SKT, KT, LG U+는 망하냐? 물론 지금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의 주인 자리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노리는 건 통신사들의 현재 매출이 아니라 통신사의 역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조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도심은 지상망이 강하고 바다, 하늘, 재난, 국경 너머는 이 위성망이 기본값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완전 대체가 아니라 병렬 구조로 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통신사는 어디서 흔들리냐? 일반 소비자 시장은 한국이 워낙에 강해서 방어가 잘 되는데, 문제는 선박과 항공 그리고 국가재난 같은 고수익 B2B 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중개업자 전략 시나리오입니다. 이 D2C가 완성되면 통신요금의 얼굴이 국내 통신사 로고가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나 글로벌 플랫폼 로고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통신사는 이제 고객 관계를 잃고 주파수, 규제, 그리고 민원 처리만 맞는 형태로 밀릴 위험이 좀 생깁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은 딱 이거예요. 스타링크 때문에 한국 통신사가 당장 내일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링크를 위협으로만 보고 시간이 끌리면 이 10년 뒤에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해외처럼 통합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길을 택하면 하늘과 땅을 함께 묶는 새로운 통신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건 스타링크가 아니라 결국엔 우리나라 통신사라는 거 다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2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2개 다 필요하시면 2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 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 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